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하승희입니다. 남북평화재단 온라인 강좌 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뉴미디어 활용 전략과 북한 정보 리터러시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뉴미디어 활용 양상을 한번 살펴보고 정부의 국내 유입 북한 콘텐츠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대응 방식의 한계와 규제 방향 전환의 필요성, 북한 정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뉴미디어 활용 양상인데요. 북한은 이제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콘텐츠를 이제 대외로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선전선동은 과거부터 있어 왔는데요. 기술이 발달하고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이런 선전선동 전략에도 변화가 있게 됩니다. 유튜브는 2005년부터 구글이 운영하는 전 세계 동영상 콘텐츠 공유 사이트입니다. 북한도 이런 유튜브에 진입을 했는데요. 우리 민족끼리, 조선의 오늘, 붉은별 TV 등 다양한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들이 유튜브에서도 계정을 이제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보도 하이라이트 중심으로 이제 콘텐츠가 진행되었다가 이후에 2019년 10월부터 뉴 DPRK라는 계정을 통해서 브이로그를 활용한 유튜버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2019년부터 북한이 브이로그를 활용을 하기 시작한 것은 그만큼 이제 국제사회의 플랫폼 변화에 따라서 이런 유튜브가 이제 대외 홍보에 좀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결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 인터넷 사이트에서 SNS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이제 또 확장이 되고 있는데, 선전선동 전략의 변화를 이런 추동하는 움직임들이 좀 있었습니다. 2019년 3월에 제2차 전국 당 초급 선전 일꾼 대회에서 김정은 서원에서는 형식주의적이고 구태의연한 이런 도식과 경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전선동의 방식이. 그리고 오늘날 형식주의는 현실 도피 그리고 민심 외면의 산물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식주의 극복과 이것을 참신하게 전개해 나갈 것을 강조를 하는데요. 북한 내 인트라넷 사용에 따라서 유튜브 접근이 이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 주민이 주체가 돼서 북한의 일상생활들, 그러니까 평양의 이런 내부들을 공개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소재로 해서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고, 했고, 또 특정 콘텐츠 형식과 내용들을 이제 일관되게 유지를 하면서, 포맷의 일관성이라던가 주기적으로 업로드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체제 선전과 지도자 찬양으로 귀결되는 그런 콘텐츠의 특유의 그런 내용들에서 이것이 이제 북한 당국의 개입이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북한 당국이 개입한 그런 콘텐츠다라고 볼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주요 콘텐츠 제작과 송출 과정을 좀 살펴보면, 유튜브는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지만 빌리빌리라는 이런 또 동영상 플랫폼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중국의 사이트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유튜브가 또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화권 브이로그, 중화권을 겨냥을 해서 빌리빌리에도 이런 이제 북한에서 운영하는 당국이 개입을 했다고 추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의 계정이 빌리빌리에도 똑같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들을 이제 또 선별적으로 이제 업로드를 하고 있고, 영어 자막을 변환을 해서 유튜브에 송출을 하고, 또 이제 중국어 자막을 추가를 해서 빌리빌리에 이제 송출을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었고요. 지금은 현재 모두 폐쇄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브이로그 형식으로 나타난 계정들이 뉴 DPRK, 그리고 에코 오브 트루스, 셀리 팍스, 그리고 올리비아 나타샤라는 이런 계정들이 있었습니다. 보도 채널이 있고요. 조선의 오늘이나 조선중앙TV에 대한 관련 하이라이트의 방송들이 송출이 되는 그런 계정들이었고요. 또 영어 방송, 북한 방송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를 편집을 해서 영어 더빙을 해서 또 송출하는 그런 계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이로그 채널에서도 볼 수 있는 브이로그 채널의 주요한 유튜버들이 있는데요.
은하, 미상의 이제 여성, 진희라는 등등의 다양한 그런 유튜버가 등장을 했던 에코 오브 트루스라는 계정이 있었고요. 여기에서는 영어라던가 러시아어라던가 자신이 이제 특정 언어들을 이제 구사를 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그 특정 불특정 다수이지만 그 영어권이나 러시아권의 사람들을 이제 겨냥하고 만들었다. 그렇게 송출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뉴 DPRK라는 채널에서는요, 박은성, 또 미상의 여성과 리수진, 우현 등등 여기에서도 뭐 중국어를 사용을 한다던가 다양한 언어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셀리팍스에서는 송아라는 어린이가 영어를 구사를 하고 올리비아 나타샤에서는 유미라는 이제 여성이 또 영어를 구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평양의 일상을 체험하고 소개하는 형식으로 브이로그와 같은 이런 형식을 차용을 해서 유튜버들이 활동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우선은 첫 게시물과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2019년 10월 12일에 그리고 중국의 빌리빌리에는 2019년 10월 15일에 게시가 되는데 같은 날짜에 같은 이제 비슷한 날짜에 같은 게시물이 업로드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썸네일에서 이제 자막이 각 언어권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요. 초기 유튜브 계정과 같은 경우에는 그 썸네일만 영어로 번역이 되었다면 중국어 자막은 이제 그대로 송출이 되었고 2020년 9월에 게재된 에피소드부터 중국어 자막이 삭제가 되고 영어 자막이 삽입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중국 비리비리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을 시청 대상으로 특정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유튜브와 빌리빌리는 좀 이제 다르게 차별성을 두고 콘텐츠에서 선별적으로 송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중국 SNS 신화 웨이보를 통해서도 이제 빌리빌리와 같은 경우에는 연계가 돼서 중국인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북중 친선을 또 강조를 하는 측면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브이로그 형식을 차용을 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 일상생활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인데요. 주요 관광지라던가 문화체험을 하면서 다양한 이제 북한 내의 기관이라던가 문화시설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 오브 트루스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는 영어 자막 홍보 영상 위주의 콘텐츠들이 좀 업로드가 되었는데 유튜브가 본격적으로 이제 단독 진행으로 진행이 된 것이 2019년 11월부터입니다. 영어를 구사를 하고 영어 자막이 있고 또 이외에 다른 콘텐츠에서는 프랑스어 자막이 달리기도 하고 러시아어 내레이션을 제작을 한다던가 또 이제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유튜버도 이제 이후에는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화면 구성이라던가 전환, 색채, 글씨체, 효과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과는 다르게 좀 세련되게 촬영이 된다거나 이런 편집 기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각 언어별 대표 유튜버들이 각자 개성에 맞는 콘셉트 유지를 하는데요. 자신의 주력 언어를 구사를 하면서 또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콘텐츠로는 이제 은하가 운영을 했던 은하라는 여성이 은하즈 평양 투어 시리즈, 왓츠업 평양, 트루 오브 폴스라는 것이 있었고 또 마이 라이프 인 평양, 진희라는 여성은 진희 브이로그라는 것을 이제 운영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2020년 12월을 전후로 이 계정이 삭제가 되게 됩니다. 구글 정책 위반으로 이제 계정이 차단이 된 건데요. 대한민국 위치 설정으로 에코 오브 트루스라는 이제 또 다른 계정이 운영을 재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도용된 계정으로 밝혀졌고요. 이후에 에코 오브 트루스 리턴즈라는 계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영상을 통해서 구글 측에서 이제 계정이 차단된 거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하는 그런 영상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계정도 나중에는 이제 이후에는 차단이 되게 됩니다. 삭제가 되고 결국 마지막에 그 해명 영상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의 조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나라의 현실과 평범한 조선 사람들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현지에 살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의 목소리를 이제 전하고 싶었다라는 그런 영상을 내면서 유감 표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결국은 이제 북한 당국이 개입이 된 이런 뭔가 이제 대외용의 하나의 선전의 하나의 그 콘텐츠였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차단이 된 이후에 또 새로운 브이로그가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셀리 팍스라는 채널이었습니다. 평양에 사는 11살 송아라고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자신은 해리포터의 팬이고, 영국식 영어를 구사를 하면서 또 영어 자막을 추가를 합니다. 시청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친밀감을 유도를 하기도 하는데요. 좀 더 자연스러운 부분들,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되거나 연출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적인 개인 소유의 이런 계정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뭐 셀카봉으로 촬영을 한다던가 핸드폰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뭔가 비전문가, 일반인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불완전하지만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강조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면서 또 외부 개입이 없는 개인 소유의 채널이다라는 점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소개 영상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뭐 평양을 소개를 한다던가 이후에 이제 코로나 기간이 있어서 코로나의 격리 생활에 대해서도 보여주기도 하고요. 옥류 아동병원을 찾거나 여름 빙수를 먹거나 또 물놀이장을 방문을 하고 또 모란봉 공원 또 마스크가 없는 등교를 하는 그런 장면들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먼저 이런 콘텐츠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일단은 이런 활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 다국어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국제관광 사업을 추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코 오브 트루스나 셀리 팍스의 경우에는 이제 영어 중심 콘텐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권의 불특정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빌리빌리, 여기서 이제 이 뉴 DPRK의 계정에서는 중국인을 이제 시청자층으로 특정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의 뉴 DPRK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를 그대로 송출하다가 영어 자막으로 이제 변환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청 대상의 이제 범위를 좀 더 넓힌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유튜버들은 북한의 주요 문화, 체육, 관광 시설들을 이제 방문을 하고 또 체험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북한의 특산품을 소개를 한다거나 일상생활의 모습들을 이제 공유를 하게 됩니다. 중국의 빌리빌리라는 이 비리비리의 중국 내 동영상 플랫폼, 여기 이 플랫폼의 활용을 살펴보면 중국 내 유튜브 사용이 금지가 됨에 따라서 그 중국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국 빌리빌리에만 게시된 영상은 북한 내에 중국인들이 이용 가능한 그런 상품, 관광 상품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중국 내국인 대상으로 그 간접적으로 소개를 하고, 예를 들면은 이제 개성 고려 인삼 화장품이라던가 뭐 미안실, 피부 미용실에 해당하는 미안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방문하는 영상들은 이제 중국의 빌리빌리의 이제 그 콘텐츠 계정에만 있는 영상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2019년 3월 27일에 베트남에서 개최한 그 베트남 국제관광박람회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북한이 참여를 한 동향에 대해서 좀 연관지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조선국제여행사, 북한의 조선국제여행사와 그 베트남의 하노이 투어리스트가 그 당시에 이제 여행사와의 협약을 통해서 그 북경 경유가 아니라 직항 운항으로 변경을 하는 등 이렇게 전세기 이용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이제 계획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당시 이제 브이로그를 통해서 북한 내부의 일상을 보여주고 뭔가 이제 보통의 삶, 북한 주민들의 일상의 삶을 공개를 하는 것은 북한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잠재적인 관광객들에게 인식 제고의 계기를 마련을 하고 또 신뢰성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하면서 또 현실적인 측면을 강조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브이로그를 통한 보통의 일상성을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보편국가로서의 이미지 제고 차원, 그리고 인식 전환의 차원이 있다, 인식 전환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브이로그와 같은 경우는 비디오와 블로그 또는 로그의 합성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한 이런 콘텐츠를 말하는데요. 유튜버는 발화 행위의 주체로서 그 1인칭 시점에서 직접 발화를 통해서 시청자를 2인칭으로 이제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통을 통해서 시청자와의 공감대를 극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뉴 DPRK 채널에서는 수진이의 1인 TV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뭘 보여드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셀리팍스에서는 송아지 라이프, 여기서는 이제 영어로 어린아이가 구사를 하게 되는데 Don't tell my mom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이 유튜브의 질문으로 그런 청자를 의식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 상호작용을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 유튜버의 어릴 적 사진들도 나오는데요. 어릴 적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도, 어릴 적 영상도 이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이제 현재 인물과 동일 인물임을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죠. 폐쇄적인 북한에서 흔히 거론되는 이런 설정이라던가 진위 논란, 이런 것들을 진위 여부와 관련된 논란들을 사전에 불식시키고 사실 기반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제작이 되었다 라면서 이제 신뢰성을 강조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리얼리티와 자연스러움을 강조를 하면서 기획이나 뭐 연출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논란을 불식을 시키고 자국에 대한 다양한 논란 그리고 이런 평가들을 브이로그 형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소소함과 평범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일상, 이것도 북한에서는 국제사회의 보편, 보통 이런 모습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입증을 해내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좀 더 새롭게 정립을 해내려는 것으로서 브이로그의 형식을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 유튜버들의 성장 환경이나 배경에 대한 연출 논란,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성장 과정의 이런 사진이나 녹화 영상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는 아동, 여성, 장애인에 대해서 북한 내부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간접적인 보고의 하나의 경로로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북한은 그 UN 회원국이 참여하는 보편적인 정례 검토, UPR에 참여를 해서 자국의 인권 의무와 약속에 관한 이행사항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UN 회원국이 동참하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s에 따라서 북한도 이제 공동의 목표를 이행하고자 참여를 하면서 인권에 대한 이제 국가 인식을 높이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자 북한 인권 개선에 관심과 노력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이 제출한 보고서 중에는 아동의 권리 부문에서 교육 환경과 조건 개선, 그리고 교육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고,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일련의 조치의 성공적인 수행, 그리고 여성의 권리 관련 대중인식 향상과 권리 보장에 대한 다양한 조치가 취해졌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9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이 시행이 되었는데요. 북한에서 여기 이제 초급중학교, 중학교 말기에 그 읽기와 수학 부분에서 최소 숙달 기준을 달성한 아동 비율이 각각 97.5%, 83.2%, 초등학교 순취학률 87.4%, 1년제 그 학교 전교육 참여율 97.1%, 교육 형평성 지수 15세에서 24세 인구의 문해율은 100%에 달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북한의 학교를 소개를 하고 있고 리수진의 1인 TV를 통해서 그 수학 동아리를 소개하는 뭐 다양한 콘텐츠를 이제 송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UPR에서 제기된 이슈들과 연계가 된 것으로 이제 개선 조치라던가 뭔가 이행 사항들을 간접적으로 좀 어필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 외에도 옥류 아동병원이라던가 평양유선 종양연구소, 뭐 이렇게 아동, 여성을 위한 현대적인 의료시설 등을 이제 설립을 한다거나 코로나19 대응 상황들, 그리고 이제 조선장애자 체육협회 뭐 이런 것들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또 송출을 함으로써 건강권, 교육권, 성평등, 여성 인권, 차별금지 및 평등 등의 이런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내부 실정을 이제 부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콘텐츠들은 다양한 형식과 디자인을 취하고 있는데요. 촬영과 편집 기술에서 또 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글씨체와 같은 경우에는 북한 특유의 상징성과 민족적 색채를 표현한 서체가 있는데요. 이제 3대 표준 서체, 붓글씨체 등 이거 외에도 현실적이고 현대적인 미감을 강조를 하면서 산업미술 도안 창작에서 글씨체의 조형화, 예술화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글씨체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페이드, 디졸브, 페이지 턴, 와이프, 음향 전환 등의 이제 다양한 장면 전환의 기법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뭐 이제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파스텔 톤의 색감이라던가 다양한 노이즈라던가 뭐 배경음악, 효과음 이렇게 뭐 다양한 해외 음악을 배경음악으로도 활용을 하는 부분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결국 구글에 의해서 이제 계정이 차단이 되고 삭제가 되면서 이런 계정 삭제를 피하기 위한 전략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셀리 팍스 계정의 아동 유튜버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유튜브가 정책적으로 키즈 콘텐츠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콘텐츠 하단에 유튜브 키즈 앱 사용을 권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뉴 DPRK 계정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치 설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존에는 다른 나라였던 것이 이후에 이제 계정 삭제 이후 계정 삭제가 된 콘텐츠의 그 정책 이후에는 이것이 대한민국으로 위치 설정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댓글 사용이 또 중지가 되는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변경된 유튜브 정책과 또 맞물리는 부분들도 있고, 또 구글의 측의 이제 삭제 조치에 대한 부분들과 맞물려서 북한의 유튜브 채널 운영에서 나타나는 이런 변화들, 전략적인 조치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크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유튜브를 활용한 이제 북한의 뉴미디어 활용 전략과 같은 경우에는 그 글로벌 플랫폼의 특성을 인지를 하고 이에 기반해서 전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의 비리빌리 그리고 미국의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원화를 해서 활용한 사례를 봤을 때 각 국가 차원에서 이제 뉴미디어 활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플랫폼의 연결이라던가 확장성 이런 특성들을 또 인지하고 있고 이것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최근 유튜브 활용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모두 계정이 삭제가 되었지만 브이로그 형식들은 이제 과거의 정치적인 영향력보다는 경제 발전을 위한 상업적인 측면을 좀 더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팬데믹 장기화와 또 이제 당시 제재로 당초 계획되었던 그런 북한의 내의 관광 사업들이 이제 어려워지면서 팬데믹 종식 이후에도 또 재개될 관광 사업과 연계를 해서 하나의 홍보 수단으로서 이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플랫폼으로의 편승과 콘텐츠 형식의 트렌드 수용을 통한 간접적 개방의지 표현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통용되는 보편적인 콘텐츠 형식으로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국제사회가 수용을 하고 공감할 만한 콘텐츠를 자체적인 검열을 통해서 내보내는 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유엔에서 제기되는 그런 북한 인권의 취약 문제,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오해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해명을 하고 관련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좀 부각하는 것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우려들을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편승에서 국가적인 면모를 또 강조를 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또 보이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3번째로는 제재 외에 기타 문제로 비롯된 북한 계정의 차단 조치로 인해서 북한의 유튜브의 활용은 점차 이제 고도화되고 파편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요.
현재까지도 아무래도 이제 개인 계정과 유튜브 상에서 이제 개인 계정과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채널이다라고 이렇게 특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북한 관련해 이제 정보 접근이 좀 제한된 상황에서 유튜브 속에서 이제 북한 내부의 일상 모습을 보여준다고만 해서 북한 당국이 만들었다라던가 북한 주민이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특정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북한 내부의 일상 모습은 결국 정보의 하나의 가치의 측면에서 북한 사회를 폭넓게 이해하는데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하는 반면에, 선전선동을 기본으로 하는 이런 북한 콘텐츠의 특성상 이렇게 북한 체제의 특성의 이해가 없이 이런 콘텐츠들을 수용을 했을 때 평양의 특권 계층의 일부의 삶을 이제 북한 전체로 인식할 수 있는 일반화의 우려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당국이 그 외부 세계와 일방적으로 소통을 하는 부분, 선전 도구로서 유튜브를 선택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이것들이 이제 계정 삭제 조치 이후에 더더욱 더 파편화되고 확산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인터넷 특성과 맞물리게 됩니다. 북한 계정 특정과 계정을 특정을 하는데, 그리고 차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향후에 더욱 파편화돼서 좀 더 확산될 이런 유튜브 북한 콘텐츠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이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운영에 개입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뉴미디어는 유튜브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뉴미디어에서도 북한 당국의 계정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북한 대외 선전 매체와 연결된 플랫폼 계정들입니다. 하지만 이 계정들도 지금 현재는 다 삭제가 된 상태이고요. 북한 대외 선전 매체에서 그 뉴미디어 플랫폼으로 연결된 주요한 계정들은 이제 어떠한 플랫폼과 연결되어 있는지 이제 본다면 여러분들도 쉽게 활용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플리커, 핀터레스트, 웨이보, 북한 딱지, 사운드 클라우드, 텔레그램, 캐스트박스 등 다양한 그런 뉴미디어 플랫폼에서 이제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계정이 들어가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북한의 뉴미디어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보통은 대남 비난용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의 국내에 유입되는 북한 콘텐츠에 대한 대응 방식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내에 유해 콘텐츠 접근 불가 안내를 하게 됩니다. 웹상에서는 이제 북한 홈페이지,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kr로 끝나는 그런 도메인에 해당하는 홈페이지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불법 유해 정보 사이트로 이제 규정이 돼서 차단 안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대응 방식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익명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온라인의 특성상 북한 당국 개입 계정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한계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이러한 콘텐츠들은 끊임없이 복제되고 확산되고 재생산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단만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규제 방향도 한번 이제 제고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는 북한 뉴미디어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으면서 하나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제 활용이 되는 것이죠.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북한 방송이 또 이제 송출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따라서는 이제 북한 정보의 리터러시의 교육의 필요성이 이제 제기가 됩니다. 우리가 북한 정보를 접할 때는 이런 북한 정보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선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하고 어떻게 읽어야 할지, 해독을 해야 할지에 대한 리터러시 측면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이미 이제 통일부 북한 자료센터는 1989년에 북한 자료센터를 개관을 합니다. 북한 자료를 국민 일반에게 공개하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는 목표입니다. 특수자료의 관리 방안도 과거에는 폐쇄적이었다면 이런 폐쇄적인 정책에서 최근에는 이제 개방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자료의 이용이 또 간소화되기도 하고요. 현재는 주요 북한 신문의 그 기사 목록이 북한 자료센터 홈페이지에도 공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조선중앙TV 영상자료도 이용 서비스를 이제 실시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2027년에는 통일 북한정보 전문도서관인 통일정보자료센터의 설립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이 존속하고 있음에 따라서 이런 북한 관련 콘텐츠는 제한적인 접근으로 차단 방식으로 이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국민들 또한 이런 북한 정보 이용에 대해서 좀 자기 검열에 따라서 자료 활용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 소극적인 접근 방식을 접근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또 최근 기술의 발전과 또 이런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북한 당국이 이제 뉴미디어 활용을 통해서 선전 전략도 계속해서 이제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발 콘텐츠를 읽어내는 이런 리터러시 능력은 이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통일이라던가 통일 교육이나 안보 교육에는 이런 북한의 콘텐츠에 포함된 정보 식별이라던가 해독 능력이라던가 뭔가 가짜뉴스를 좀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이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 좀 미디어 리터러시나 정보 리터러시 측면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국민들이 북한 선정과 정보를 식별하고 북한발 콘텐츠에 대한 분별력 있는 시각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정보 해독 능력 향상을 통해서도 또 향후에 한국 사회에 미칠 다양한 그런 북한 선전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우려를 줄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정보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북한 정보는 정보의 주체에 따라서 인간 정보, 기술 정보, 공개 정보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폐쇄적인 정보 관리에 따라서 이렇게 사회문화 분야의 경우에도 특히 인간 정보에 치중한 이런 정보 수집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정보 생산 영역에서 한계가 있고 또 정보의 질적 수준 저하도 나타나게 됩니다. 북한 정보의 경우에는 이념 성향에 따라서 정보 분석이 또 정치화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정권 교체마다 분석 대상이 되는 정보의 선별 그리고 정보 분석 그리고 해석에서 왜곡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정보의 정치화 현상은 정보 실패를 자초를 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민간의 대북 정보 수집과 공개 이런 것들은 이제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 이런 것들도 있어서 이제 수집 경로가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 오류가 나타나기도 하고 분석 과정에서 조작이 되거나 분석 역량에 따라서 오류와 왜곡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국가 안보상 중요한 사안이거나 정보 왜곡으로 우리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국민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이런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게 다룰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확인하는 것은 이제 어려운데요. 정보 생산 주체에 따라서 정보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증언에 따라서 국내에 입국한 그 북한 이탈 주민의 지역 편중 현상으로 인해서 북한의 실상을 좀 대표하기에는 일반화의 오류의 발생이 또 우려가 될 수 있고요. 이 밖에 경쟁으로 인한 정보의 확증 편향, 정보 독점, 정보 검증의 부족, 정보 활용의 편중성, 오류 정보의 소극적인 이런 수정이나 특수 자료에 대한 접근 제한 등으로 나타나는 문제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와 국제사회 편입을 위해서 북한의 전략이 이제 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북한의 주요 대외 선전 매체 사이트였던 그 조선의 오늘,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메아리, 우리 민족 강당 등이 있는데 이런 홈페이지들에는 메인 화면에 뉴미디어 플랫폼 계정을 연동을 하는 것이 있어서 이제 주요 뉴미디어 플랫폼들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텍스트 중심의 트위터, 페이스북, 이미지 중심의 인스타그램, 플리커, 핀터레스트, 또 영상 중심의 북한 탁제, 채팅 중심의 텔레그램, 오디오 중심의 사운드 클라우드, 캐스트박스 등 다양한 이제 기능에 따라서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북한 당국이 이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재정립함에 따라서 이 이후에 대외 선전 매체들이 모두 폐쇄가 됩니다.
연결된 SNS 계정도 모두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기반의 선전 전략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향후 정세 변화도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주요 대외 선전 매체들 또한 이런 선전 플랫폼으로서 유튜브에 진입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초기 유튜브 콘텐츠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의 조선중앙TV 방송의 영상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 생산 콘텐츠가 중심이 되었다가 2019년부터 브이로그 형식을 차용하면서 평양의 일상을 전하는 유튜버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시작을 합니다. 유튜브 콘텐츠는 기존 방송 프로그램이라던가 이제 북한에 생산하는 음악이나 공연, 영화와 같은 다양한 영상들, 이렇게 하이라이트만 편집해서 업로드를 하는 형식이거나 특정 상품이나 관광지, 성과와 같은 내용들을 담은 이제 주제의 선전 영상들을 또 업로드를 한다던가, 브이로그를 활용한 형식을 활용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또 창작하는 방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북한 정보를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이 이제 강조가 되는데, 북한 정보를 대하는 자기 검열적인 소극적인 태도도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 실현을 위한 3대 원칙과 5대 핵심 과제에 따라서 남북 간 개방과 소통 차원에서 소식을 전하는 사업인 언론, 출판, 방송 등 이런 사업의 단계적인 개방을 통해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2023년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올바른 통일관과 대북관의 정립 차원에서 북한 신문방송 등의 개방 분야와 수준과 방식을 이제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노동신문의 시범 공개를 우선 추진하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노동신문의 이제 시범 공개를 이제 우선 추진을 하면서 뭔가 이제 지역 통일관 등으로 연락 가능한 장소들을 확대하겠다는 이런 추진 계획에는 우리 사회에 팽배한 이런 국가보안법에 대한 자체 검열, 그리고 심리적인 위축이 이제 방해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수자료 보존과 관리, 그리고 활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소극적이고, 국민들도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자기 검열 체계가 작동을 하면서 북한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기술적 문제라던가 저작권 문제, 관련 법률 개정 등 다양한 문제들이 수반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북한 정보 리터러시 교육이 부재하다는 내용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플랫폼의 확장과 빠른 변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 흐름에 맞춰서 개발되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용자 참여나 콘텐츠 활용 측면에서 주로 교수 지도안이나 지침에 이제 주목을 한다거나, 통일부는 통일 교육을 위한 기본 교재를 이제 매년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 이해라는 이런 기본서에는 언론 출판과 관련해서 북한의 신문, 잡지, 방송 종류 등의 이제 특성들을 다루게 됩니다. 북한의 뉴미디어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도 30여 개의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외에는 미디어 관련 내용은 이제 부재하기 때문에 통일부의 통일교육 관련 기본 자료 그리고 방향들은 북한 미디어 환경이나 정보 자체의 특성이 아닌 북한 내부 동향에 좀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국립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한 이제 열린 책들 출판사와 공동 기획으로 제작한 손안의 통일 시리즈 중에 6권 북한 뉴스 바로 보기, 인포데믹 시대의 북한 뉴스 읽기라는 이런 주제로 출판이 된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뉴스와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주제로 온라인 통일 교육 과정을 또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구성 내용은 주로 우리 언론과 미디어가 생산한 북한 관련 오보라던가 가짜뉴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미디어 사용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방송통신 이용 윤리의식의 고취를 목적으로 이제 발간한 미디어 교육 교재가 있는데요.
사이버 중독이나 폭력, 범죄 이런 인터넷 윤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북한 뉴미디어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이전에도 발간된 것이기 때문에 최근의 현황을 반영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국가법익 침해 관련이나 통신심의 기준에 따라서 북한의 일방적인 이런 주장을 선전선동을 이제 불법 유해 정보로 보고 있지만 북한 미디어 콘텐츠는 대상으로 포함이 되지 않고 있어서 또 사이버 음란물을 중심으로만 구성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북한 정보와 관련된 리터러시는 빠져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2021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를 주제로 해서 그 고등학교용 인정교과서인 청소년과 미디어라는 교재를 개발을 했는데 여기 교재 구성에서도 미디어의 개념과 변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뉴스와 인포데믹, 소셜미디어와 사회 참여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북한 관련 콘텐츠 내용은 이제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 이제 북한 정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이 이제 강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면 먼저 대내와 대외를 구분한 이렇게 북한의 이원화된 전략의 활용들을 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내용 매체 그리고 대외용 매체 이런 것들이 이제 이중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구분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북한 내부의 정치 체제라던가 선전 전략, 언론 매체, 인트라넷 환경 특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비판적인 사고와 함께 이제 북한 선전의 의도와 이런 양상들을 좀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인트라넷 환경에서 가능한 정보들과 그리고 유튜브에서 송출되는 이런 정보가 어떤 건지 가려낼 수 있는 이런 능력들, 해독 능력이 실질적으로는 통일과 안보 교육에서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의 방송, 출판, 언론, 통신 자료의 이런 유통과 접근의 문제, 운영과 전략 문제 등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 주민들이 접근이 가능한 노동신문,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 외에 북한 주민들은 접근하지 못하고 대외적으로만 송출되는 이런 대외 선전 매체를 구분해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야 되겠고요. 대외 선전 매체의 정보들은 주로 평양 중심의 그 일부 계층만 해당하는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또 인식하고 해석하게 하는 교육도 필요합니다. 대외 선전 매체와 북한 체제 특성상 대내와 대외적으로 구분되는 특성의 이해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제사회 미디어 환경에 기반한 국내법과의 이제 연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요. 국제사회의 미디어 환경 안에서 북한 미디어의 이해와 활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특수자료의 접근성과 활용의 문제,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좀 높여서 실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법률 위반 문제에 대해서도 좀 내용을 상세하게 제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자료로서의 가치 활용입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에 담긴 메시지들은 북한 당국이 대외에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정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북한 당국이 의도하는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음에 따라서 북한을 이해하는 기초 정보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북한 콘텐츠는 북한 당국이 정보를 폐쇄적으로 관리하는 특성과 함께 사진이나 영상 기반의 정보는 편집과 연출로 인해서 출연자나 장소 이런 진위 여부를 좀 가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북한 뉴미디어 콘텐츠 상의 소재나 인물, 배경 등에 대한 진위 여부가 아니라 해당 소재 자체를 북한 동향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북한 체제와 선전선동 전략에 대한 이해에 기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 정보들은 콘텐츠 생산자에 대한 불명확성을 인식을 하고 북한을 이해하는 기초 정보를 활용해서 해당 콘텐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파악하는 데 이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본다면 북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같은 경우는 북한의 신문과 방송 등 이런 정보 개방의 방침이라던가 규제, 법 제도적인 변화와 상관없이 현재 미디어 환경에서 필수적으로 좀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일교육이나 안보교육의 내용에서도 북한 콘텐츠를 어떻게 다루고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는 통일교육과 안보교육에서는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북한 문제, 통일 문제와 연관시켜서 진행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동안은 이제 과거의 불온 간행물로 간주되면서 이제 금기시되어 왔다 이런 북한 자료, 실체를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북한 콘텐츠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북한의 선전이 미치는 영향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뉴미디어 콘텐츠가 범람하는 가운데 이러한 해결책은 차단과 이제 규제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고, 국민들이 북한 미디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느냐 이런 기반을 좀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이렇게 북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던가 정보 리터러시와 관련된 관심은 국민들이 이제 또 북한의 선전과 정보를 식별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한국 사회에 미칠 북한 선전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도 줄일 수 있으면서, 국민들이 또 북한발 콘텐츠에 대한 분별력 있는 시각을 갖추고 스스로 이렇게 정보를 좀 해독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 리터러시의 능력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온라인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